제약바이오 대세장이 몇 년 동안 오지 않았었거든요.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는 그런 요소들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제 리아켄바이오가 앞쪽 항체 연결의 강자라고 하면 뒤쪽 항체 연결이거든요. 조금 더 다양한 페이로드에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나중에는 협력 계약을 굉장히 많이 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월리버 강하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드디어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 사실 이렇게 특별히 모시게 된 이유는 제 하반기에 제약바이오가 다시 또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가장 먼저 모셔서 과연 하반기 제약바이오를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요거 좀 여쭤보고 싶었고요. 한편으로는 또 잘 공부하시는 분야 중에 이 미용 의료기기 쪽도 많이 보이시잖아요. 네. 근데 이쪽은 이미 핫해서 맞아요. 지금 너무 핫해서. 너무 핫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또 새로운 기회는 없을까? 이 부분까지도 같이 좀 여쭙고자 모셔봤습니다.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말씀해주신 대로 유튜브 월리버 운영하고 있는 강하나이고요. 옛날에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로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학교에서 박사학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본격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건 우선 제약바이오 관련 하반기 전망입니다. 사실 제약바이오 전체적인 업황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중에서도 유난히 강한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종목들은 왜 강한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좀 강한 기업들이라고 하면 뭐 ABL 바이오, D&D 파마텍 혹은 지아 이노베이션 이런 회사들일 수 있고 최근에 또 신고가를 달성했었던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정도 이 기업들이 다 막 엄청 큰 기업들은 아니잖아요. 막 빅바이오텍까지는 아니지만 이 기업들의 공통적인 부분은 빅파마와의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거나 혹은 빅파마와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이에요. 이 기업들은 하반기에 추가적인 계약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기업들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유 중 하나로는 이제 D&D 파마텍의 경우에는 최근에 성공적인 임상 데이터를 발표하면서 D&D 파마텍의 파트너사인 메세라가 이제 화이자의 인수 상대로 막 거론이 되기도 하고,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최근에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의 장비를 활용한 데이터를 하나 발표한 게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말 다양하게 이 기업들이 빅파마들과 앞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에요 라는 그런 근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만큼 최근 제약바이오 시장 내에서는 이 빅파마와의 계약, 이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실적 이런 것보다도 빅파마와 계약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기업,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른 말씀드렸던 기업들의 경우에는 앞으로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외에 하반기에 또 우리가 빅파마의 계약을 기대해 볼 만한 기업도 있을까요? 사실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이런 회사들은 꾸준히 언급이 되고 있는 기업들이고요. 만인의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알테오젠의 경우에도 아무래도 하반기 이슈가 많지만 SC제형이라는 게 글로벌 트렌드 중 하나이기 때문에 SC제형으로 변형을 할 수 있는 이 플랫폼이 다른 빅파마들과 추가적인 계약을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런 플랫폼 3사는 항상 추가적인 계약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거고요. 그 이외에도 사실은 장비 기업들 있잖아요.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장비 기업들 중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꽤나 지금 차세대 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니너스,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토모큐브 같은 기업들은 다 초기 계약들은 많이 체결을 한 상태인데 이게 막 큰 수주 계약으로 넘어가지는 못한,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초기 물량이 다소화가 되고 이게 적용이 잘 되기만 한다면 나중에 그런 것들이 다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하반기가 아니어도 늦어도 이제 내년에는 나올 기업들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큰 흐름으로 봤을 때 확실히 국내 바이오텍 기업들과 또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과의 계약이 많이 체결되고 있는데 이렇게 좀 많이 체결되는 좀 중요한 이유가 또 따로 있을까요? 우리나라를 보시면 빅파마들처럼 돈을 엄청 많이 버는 기업은 또 없잖아요. 그런 기업은 아직 없지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면서 바이오 시장이 커지면서 가장 좀 관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당장 상용화된 파이프라인이나 의약품이 없다고 할지라도
중에서도 좀 기술력은 갖고 있었던 거예요. 특허 아니면은 이제 차세대 기술이라 하면은 뭐 장기 접속형 플랫폼이 될 수 있고 SC제형으로 변경하는 플랫폼이 될 수도 있고 BBB 셔틀 뇌혈관 장벽을 투과해주는 플랫폼 혹은 ADC도 이제 나온 지는 오래됐지만 좀 새로운 ADC는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ADC에 들어간 링커, 페이로드 이런 게 좀 다양한 상황인데 이런 좀 새로운 기술력을 보유한 게 이제 우리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 경쟁사가 많이 없는 그런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그래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빅파마들이 우리랑만 계약을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경쟁사가 많이 없기 때문에 원오브댐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몇 명 안 되는 이 시장에서 얘네랑도 계약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그래도 바이오 쪽에서 괜찮다. 이제 그게 좀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더 나아가서 내년까지도 그런 모멘텀을 기대해 볼 만할 건가요? 사실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저는 항상 제약바이오 롱을 외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하반기가 좋을 거예요, 내년이 좋을 거예요 라고 이제 매년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제약바이오 대세장이 몇 년 동안 오지 않았었거든요. 오려고 하면 이제 뭐 자꾸 뭐가 터지고. 그렇죠. 오려고 하면은 이제 뭐 자꾸 막 다시 하락을 할 요소들이 나와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대세장은 아직 오지 못했고, 물론 막 두세 배씩 오른 기업들은 꽤나 있습니다. 꽤나 있습니다만 섹터 자체가 오른 사례는 아직 없기 때문에 근 몇 년간 그런 게 없었다라고 한다면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는 그런 요소들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몇 년 동안 없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이제 또 금리도 한몫했을 것이고, 빅파마들의 M&A나 라이선스 딜이 그래도 2년 전 대비 반등을 크게 하지 못했어요, 아직. 올해부터 조금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게 반등을 할 때쯤이 시장이 다시 한번 큰 웨이브를 겪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하반기 제약바이오를 보셨을 때 유난히 좀 주목하고 계신 키워드가 있으실까요? 뭐 2022년부터 가장 항암제 시장에서 핫했던 게 이제 ADC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ADC는 다른 기술에 비해서 라이선스 계약이나 빅딜도 계속해서 이제 체결이 됐었고, ADC 분야에서 정말 서프라이징한 임상 데이터가 발표된 사례도 꽤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DC를 활용한 항암제 개발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바이오의 특성상 트렌드가 매년 바뀌고 그러진 않아요. 하나가 트렌드로 자리를 잡으면 그것과 플러스 알파로 뭐 B만 뭐 다른 게 이제 같이 가는 거지, 이게 사라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면 빅파마들이 나 이미 몇 조 원을 투자했는데 이게 결과가 나오기 전에 뭐 다른 거로 트렌드를 바꾸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미 여기에 투자를 많이 했다면 그 결과를 보기까지는 그걸 계속해서 주목해야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바이오가 기간 자체가 오래 걸리는 산업인 특성상 ADC는 2022년부터 계속해서 트렌드의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고, 사실 리가켄바이오가 워낙 빅파마들과 계약을 많이 해줬었고 좀 임상 데이터도 잘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의 임상 데이터를 발표하는, 그리고 아직 ADC 쪽에서 엔허2를 제외한 블록버스터급 의약품이 많이 없다라는 전제하에, 그러면 이 ADC를 활용한 블록버스터급 의약품 추가적으로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많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이 시장이 저는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ADC는 계속해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리가켄바이오뿐만 아니라 최근에 상장한 또 인투셀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인투셀도 리가켄바이오랑 공동 창업을 하셨던 김용주 대표랑 공동 창업자이신 박태규 대표가 만든 회사고요. 이제 길리어드의 트랍2 타겟 ADC인 트로델비가 있는데, 트로델비의 발명자 중 문성주님이 이 인투셀이라는 기업의 CSO이십니다. 그래서 뭐 경영진들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리가켄바이오가 앞쪽 항체 연결의 강자라고 하면 인투셀은 뒤쪽 항체 연결이거든요. 그러니까 링코도 앞뒤 뭐 이런 차이가 있어서, 리가켄바이오의 경우에는 이제 항체와 페이로드 간 결합 구조에 좀 특화가 되어 있고, 인투셀의 경우에는 페이로드의 확장성을 이제 야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페이로드에서 링커를 풀어주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다양한 페이로드에 쓰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나중에는 협력 계약을 굉장히 많이 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큰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요, 임상 데이터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하반기에 임상 1상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고려했을 때 그래도 나쁘지 않은 지금 상황인 것 같다. 그리고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이게 뭐 당연히 장점만 있는 회사는 많이 없는데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건 이제 6월 23일에 1개월 보유예수가 풀리는데 그게 이제 22%나 돼요. 엄청 크네요. 저는 그래서 그 이후에 조금 보는 게 낫지 않나. 다만 이 ADC라는 기술은 트렌드의 중심에 있는 게 사실이고 계속해서 갈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N02 다음으로 다른 암종에서 정말 엄청난 임상 데이터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다른 항체만 바꿔 끼면 되니까 ADC는 협력 계약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술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새롭게 상장한 인투셀이 이제 하반기 임상 1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진입 예정이에요. 진입을 아직 못했으니까 내년에 이제 데이터를 볼 수 있겠죠. 진짜 멀었네요. 그래서 지금 ADC 기업 중에서 뭐 거의 제일 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장기적인 흐름을 보면서 관심을 가질 만한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어쨌든 이 ADC라는 플랫폼이 사실 일반 분들이 보시면 ADC 자체도 약간 이름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A가 뭔지도 막 헷갈리고. 근데 ADC가 항체 약물 접합제라고 해서 약을 암종의 다이렉트로 연결을 시켜주는 게 이제 링커의 역할. 그게 이제 항체의 역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ADC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 모든 ADC 기업이 이 ADC 플랫폼에 필요한 항체 페이로드 링커를 다 가지고 있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페이로드랑 뭐 항체는 갖고 있는데 링커는 약해. 그리고 이제 링커 기업이랑 협력을 해야 되는 거고, 난 링커만 있어. 그럼 페이로드랑 뭐 항체가 있는 기업이랑 협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장점이자 단점 덕에 이제 협력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분야가 ADC인 거고, 그게 약간 활기도 좀 불어넣어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항체를 갈아 끼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내가 유방암 항암제로 쓰고 싶으면 허투루 ADC 플랫폼에 넣는 거고, 만약에 내가 비수세포 폐암에 이걸 조금 더 특화시키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EGFR을 넣어보는 거고, 최근에 이제 트로델비가 승인받은 것처럼 이제 난 트랍2라는 항체를 붙여볼게. 그러면 ADC에서 이제 트랍2를 붙이는 거고, 그러니까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죠. 항체만 갈아 끼우면 되니까. 그래서 약간 케이스 갈아 끼우듯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결국에는 이 분야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원동력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최근에 또 운영하고 계신 원리버 채널에서도 이 하반기 제약바이오 핵심이 ADC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또 해주셨었는데 거기 보니까 또 10배 상승을 기대하는 기업이라는 키워드도 있더라고요. 네, 그 인투셀이었는데 지금 당장이 아니라 뭐 약간 5년 뒤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합니다. 어찌됐든 아직 몇천억 되지 않은 회사이고 보유예수도 1개월 보유예수 22%, 3개월 보유예수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이제 지날 때까지는 좀 지지부진하겠지만 그것만 넘어주고 임상 진입 후 임상 데이터 발표할 때쯤 좀 빅파마들과의 계약도 계속해서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ADC 플랫폼에서 이제 페이로드 부분 있잖아요. 페이로드가 약간 약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페이로드가 생각보다 내성이 잘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승인을 받은 N02 같은 거, N02는 이제 토포1 저해제라는 페이로드를 쓰거든요. 근데 이거를 계속 썼던 사람들은 나중에 여기에 이제 내성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페이로드를 가진 ADC 항암제를 투여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페이로드도 되게 내성이 생기면 기존에 완전 잘하고 있었던 N02 말고 다른 거를 투여해야 되니까 시장이 또 약간 2차 시장이 또 커질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있으니까 인투시장 리가켄바이오가 좀 N02나 그런 ADC 항암제와 다른 페이로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 그것도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 ADC라는 구조 자체가 워낙 딱 봤을 때 하나의 대장이 구축이 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거네요. 계속 새로운 기회들이 좀 파생될 수 있는. 그렇죠. 심지어 페이로드에 따라서 접목을 시킬 수 있는 항체 종류도 좀 다르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페이로드 링커에 따라서 페이로드가 한정적이라는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오히려 시장은 더 커질 수 있는 요소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ADC라는 키워드가 뭐 하루아침에 나온 키워드도 아니고 그렇죠. 엄청 오래됐어요. 그렇죠. 오래됐고 실제 관련 기업들도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황인데도 우리가 계속해서 볼 여지가 남아있는 구조인 거네요. 리가켄바이오가 특히나 그 플랫폼 3사 중에서 최근 제일 좀 지지부진하기도 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오히려 뭔가 딱 나와줬을 때 세론이 없지 않을까? 전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렇죠. 세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기대를 할 이미 올라가 그쵸? 있으니까. 네. 근데 지금은 기대감이 없는 상황에서 뭔가가 나와준다면 오히려 그 이슈로 인해서 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구조가 나올 테니까 이 ADC도 분명 최근에는 좀 많은 분들이 쉬쉬하는 분야이긴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계속 좀 주목하면서 공부해볼 여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현재로서 국내 기업의 대장은 리가캠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다는 기업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셀트리온부터 에이벨 바이오 점점 이제 다들 ADC에 진출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삼성바이오직스도 ADC에 CDMO를 한다고 그쵸.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시장은 뭐 사실 말할 것도 없이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거죠.